찬 바람이 강릉의 겨울 바다를 스치고 지나가던 어느 아침, 박민주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른두 해를 살아온 그의 창밖으로는 늘 그렇듯 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였지만 오늘은 유독 그 푸른빛이 시리게 느껴졌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침은 늘 이런 정막과 함께 시작되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선 온기가 피어올랐지만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환한 미소는 이제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일 뿐이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그에게 남은 것은 명예와 약간의 연금, 그리고 이 바닷가 낡은 집 한 채였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다른 도시에 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형식적인 물음과 짧은 대답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무료함을 달래려 가끔 복지관에 나가 장기를 두거나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이 소일거리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고독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를 찾아왔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다루기 어려웠지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처럼 느껴져 손에서 놓지 못했다. 화면 속 작은 글씨들은 흐릿했고 자판을 누르는 손가락은 더뎠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최 영감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박 교장, 그렇게 혼자 적적하게 지내지 말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시오. 은빛 인연이라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끼리 말벗도 하고 그런다던데. 최 영감은 반신반의하는 민준의 스마트폰에 직접 앱을 설치해 주었다. 어색하게 젊은 시절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찍었던 증명사진을 프로필로 올렸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다시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낯선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다니엘 김이라는 이름이었다. 자신을 유럽에서 활동하는 50살 초반의 건축가이자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한국계라고 소개했다. 민준의 프로필을 보고 교육자로서의 삶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준은 자신보다 젊고 성공한, 게다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그에게 묘한 호기심과 호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적막한 삶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다. 다니엘과의 대화는 주로 카카오톡으로 이어졌다. 그는 민준의 지성과 감수성을 정확히 짚어내 칭찬했고 매일같이 다정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시차를 핑계로 주로 밤늦게나 새벽에 연락이 왔지만 민준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다니엘은 민준의 외로움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건넸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돌아가신 제 양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분도 참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혹은 저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화려한 유럽 생활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같은 말들은 민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게 했다.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다니엘은 늘 바쁘다거나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피했지만 민준은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말들에 이미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덧 다니엘은 민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한국이 너무나 그립다며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강릉 근처 바닷가에 우리의 집을 짓고 민준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속삭였다. 민준은 그 황홀한 미래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치 메마른 가지에 뒤늦게 꽃이 피어나는 듯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가끔 복지관 친구들에게 은근히 다니엘에 대해 자랑하기도 했다. 아, 유럽에 있는 아주 점잖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곧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 그럴 때마다 최 영감은 그 사람 얼굴이나 제대로 봤수? 세상에 그런 떡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다고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민주는 자네는 사랑을 몰라 하고 입치며 넘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작은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에 지을 집 부지를 계약하려는데 국제 송금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요. 아주 소액의 수수료인데 제가 지금 유럽이라 바로 처리가 어렵네요. 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가까워졌다지만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간절한 목소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는 달콤한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사람도 오죽 급하면 나에게 부탁했겠나. 그는 은행으로 향하는 데내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게 처음으로 다니엘에게 돈을 붙였다. 첫 송금 이후 다니엘의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유럽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혔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한국 방문을 위한 비행기표를 예매하려는데 카드 한도가 걸렸다. 유럽에 계신 양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명목도 다양했다.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민주는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내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마저 꺼내 쓰게 되었다. 돈을 보낼 때마다 다니엘은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잊지 않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선생님 곁으로 날아갈게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라며 희망을 주었다. 때로는 제가 선생님께 너무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절 못 믿으신다면 제가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요. 라며 민준의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했다. 민준은 이미 그가 만들어 놓은 환상과 감정의 덫에 깊숙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다. 딸 지혜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통화가 잦아졌고 어딘가 들떠있는 목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과 달리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주는 별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며 회피하거나 도리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최영감 역시 민준의 위태로운 온라인 연애를 직감하고 여러 번 충고했다. 박 교장, 그 사람 진짜 얼굴이나 제대로 봤수? 영상통화는 왜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다 큰 코 다친다니까. 하지만 민준은 자네는 사랑을 몰라서 그래.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귀를 닫아버렸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오직 다니엘과의 카톡 대화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현실 도피처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다니엘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절박하고 교묘해졌다. 마침내 다니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감격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그 메시지만을 기다려왔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인천공항 도착 직전이라며 또다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정말 다 왔는데 예상치 못한 세관 문제에 걸렸어요. 제가 가져오는 설계 도면이랑 자재 샘플 때문에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선생님 계신 강릉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민주는 이미 가진 돈을 거의 탕진한 상태였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마저 다니엘에게 보낸 뒤였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다니엘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결국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 없던 아버지의 다급한 거짓말에 지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동안 쌓여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아버지에게 돈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한 뒤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평소 아버지가 다니엘 김이라는 사람에 대해 흘렸던 단서들을 조합해 나갔다. 유럽의 유명 건축가, 한국계 입양아, 그리고 아버지가 무심코 보여줬던 카톡 프로필 사진. 지혜는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 그 사진의 출처를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해외 사이트에서 도용되고 있는 무명 모델의 것이었다. 다니엘 김이 언급했던 유럽의 건축회사나 그가 참여했다는 프로젝트 역시 대부분 허위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출력한 지혜는 곧장 강릉으로 향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돈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앞에 그녀는 차가운 증거들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 사람 다니엘 김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주는 종이 위에 인쇄된 낯선 얼굴들과 가짜 정보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다니엘에게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 신호는 갔지만 다니엘은 받지 않았다. 대신 지금 공항이라 정신이 없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이라는 메시지가 짧게 돌아왔다. 민주는 거의 울부짖듯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야? 잠시 후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이 기본 이미지로 바뀌었고 대화창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살게 했던 힘, 설렘, 사랑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날리는 것 같았다. 극심한 배신감, 허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며칠 동안 민주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지혜는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죽을 건네고 등을 쓸어주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외로우셨던 거예요. 딸의 조용한 위로는 갈기갈기 찢어진 민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며칠 후 최영감이 찾아왔다. 그는 민준의 활쑥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특유의 투박한 말투로 말했다. 인자정신 좀 차렸나? 인생 공부 한번 호되게 그리고 비싸게 했다 생각하게. 그래도 살아야지 않겠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인생 아니던가. 딸과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민주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혜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내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절감했다. 경찰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서를 꾸몄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민준에게 신고 행위는 돈을 되찾기 위함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작은 치유의 과정이자 그 지독했던 악몽과의 공식적인 결별 선언과도 같았다. 그 후로도 한동안 민주는 깊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